안녕하세요. 직장인 골키퍼입니다. 요즘 2002 피파 카타르 월드컵 3차 예선에서 한국이 시리아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우리나라 경기 결과도 흥미진진했지만 원래 축구라는 게 약간 우승 싸움보다 약간 강등권 싸움이 더 재밌고 싸움도 약간 잘 싸우는 사람들의 싸움보다 흔히 말해 족밥들의 싸움이 더 흥미진진하지, 우리나라 경기 말고 비조에서 꼴찌 싸움인 공산당 더비가 있기에 봤는데 결과가 개꿀잼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요새는 유튜브로 좀 빨리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결과를 뭐 다들 아실 텐데 3대1로 아마 처참하게 공산당 더비를 패배했죠. 중국이 베트남에게 패배를 하면서 진짜 충격이 약간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 진짜 무료하거나 뭐 재밌는 일 없나 하고 찾아볼 때 약간 유쾌하게 개그물로 잘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TV 보시고 뭐 거의 난리 난 것 같던데 사실 쟤들 저러는 게 좀 많이 고소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현 시점에 중국은 딱 약간 베트남 수준이거나 또는 베트남보다 한 단계 아래의 등급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중국이 지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졌다고 이 정도로 난리 부를 수 있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한 7, 8년 전쯤에 약간 태국에게 한 5대1로 졌을 때쯤, 그보다 좀 더 오래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중국 축구 레전드라고 불리는 판지가 이대로 가면 뭐 베트남에게도 뭐 중국은 진다고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관련 내용을 알아보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베트남을 상대로 10전 전승을 거뒀고 30골에 8실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축구로 중국을 신경 안 쓰죠. 스즈키컵도 사실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보지 그들만의 리그니까. 다만 이제 워낙 애들이 뻔뻔하니까 뭐 예를 들면 아시안컵 때 뭐 미리 떨어져가지고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이승우 군대 가면 뭐 한국 족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등 약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어이없게도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니까 이게 약간 얘네들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약간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네들이 한국, 일본을 약간 자기들하고 약간 동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한국은 올라가는데 자기들은 약간 못 올라간다고 질투도 하고,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이 약간 지들 몇 년 전 거하고 똑같고 그런 스타일이 아시아에서 한국처럼 먹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약간 월드컵 나갈 거라고 그렇게 약간 좀 깔보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우레이의 그런 발언도 나온 게 아닌가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질투도 뭔 이렇게 비슷한 레벨에서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거나 그런 게 좀 생길 텐데, 지금의 중국은 사실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스리랑카나 뭐 네팔, 몰디브, 캄보디아, 괌, 부탄, 라오스, 몽골 이런 국가들과 사실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음 월드컵부터는 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32개국에서 64개국으로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현재 피파 랭킹으로 보면 중국이 70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티켓을 더 늘린다고 한들 한국, 이란, 일본, 호주, 사우디, 뭐 이라크,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언뜻 생각해도 거의 뭐 중국이 절대 못 이길 팀이 벌써 9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 베트남, 오만, 태국도 얘들도 사실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8팀으로 아시아 출전권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잘 모르겠거든요. 탑 10 국가를 그냥 귀화시키지 말고 그냥 탑 10 국가의 어떤 국가대표 팀을 아예 세트로 사와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2012년에 그 아츰에서 전주성에서 전북현대가 광저우한테 영원까지 털렸을 때 이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광저우는 2번이나 아츰을 우승을 했고 클럽 월드컵에 가서도 뭐 미넨하고 붙었었죠. 아마 그쯤부터 약간 중국의 다른 구단들도 이에 질 수 없다는 어떤 마인드로 돈을 무기 삼아가지고 뭐 유럽, 남미 어떤 베스트들을 약간 마구 쓸어가면서 하다 보니 약간 그때는 간혹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 시점부터 중국 축구가 그 전보다 더 몰락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자리는 외국인한테 다 뺏겨가지고 뭐 본인들이 발전이 없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신혜선, 뭐 드라간, 일리치 등 약간 유럽 쪽의 골키퍼들이 K리그 약간 대거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이 백업 키퍼로 다 밀려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약간 축구 꿈나무들이 골키퍼 포지션 자체를 기피하고, 이로 인해서 K리그가 국내 선수 보호 명목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어떤 출전을 제한을 해가지고 지금의 조현우, 강현무, 구성윤, 이광현 등의 어떤 골키퍼들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더욱더 특히 하나의 자리만 주어지잖아요. 골키퍼라는 게 그만큼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중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이 유소년의 투자를 그동안 계속 해왔고 앞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어떤 구조상 유소년 아카데미나 이런 클럽 같은 데 들어가려면 결국 지반과 돈이 그리고 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변하는 건 없다고 봅니다. 뭐 획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서 막 부패된 거를 그 부분만
부분만 좀 잘 도려내고 걷어낸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를 봤을 때는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죠. 물론 한국도 집안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확보되어야 아이들을 뭐 축구 아카데미 같은 곳에 보낼 수 있는 건 맞지만 성장해서 클럽에 들어가려면 결국에 기본적인 실력이 되어야 되고 그 실력을 보고 뽑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실력이 없어도 집안만 어느 정도 좋다면 프로까지 그래도 문제없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랑 중국 그 경기하는 거 보시면 야 저게 프로 레벨이야 라고 생각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한번 삶에 지치고 힘들면 한번 보시는 거 권해드려요. 결국에는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국엔 본인 집안의 어떤 아이들의 공놀이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세계 최고의 어떤 뉴스 시스템을 갖춘 독일과 스페인을 보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략 5살 때부터 뉴스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나이가 되면 때마다 연말마다 뭐 매년 탈락 제도를 운영을 해서 학교 학점도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경기에 뛸 수 없고 운동과 공부를 열심히 병행해야 되고 연말마다 5명 이상의 유소년 코치들이 학생을 평가해서 축구에 어떤 재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팀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선수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축구는 취미로 즐기게 하는, 여기서 좀 한국과 좀 다르다고 보는데 한국의 문제가 학생들에게 운동만 시키고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국가대표가 안 되거나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한 학생들은 사실 공부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할만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게 되는데 주변에도 좀 있죠. 그런 비슷한 타입들이 저희 또래는 그러니까 한창 사회에 진출해야 할 나이에 배운 건 없는데 힘은 좋고 근데 이제 좌절하고 어떤 시대에 빠져서 범죄 유구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유럽이나 미국은 운동을 하다가 만약에 자기가 프로 선수가 못 되면 공부한 게 있으니까 다양한 직업으로 진출해서 또 생활체육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운동은 그냥 취미로 하게 되고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는, 운동을 해본 경험으로 자기가 그 운동의 어떤 종목의 팬이 되고 아니면 나중에 그 종목의 코치나 감독이 된다거나 매니저가 된다거나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렇게 좀 선순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매년 클럽마다 다른데 1년에 한 번이나 2번씩 입단 테스트 시험을 운영하기도 하고 거기서 합격하면 하부리그에서 뛸 기회도 생기기도 하고, 다만 이제 연봉은 좀 진짜 형편없는, 그런데도 축구가 좋으면 하는 거죠. 스포츠에 재능이 없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스포츠에 매달리는 것만큼 비극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직업 자체가 약간 수명이 짧은 직업인 만큼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걸러내서 거기서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로 갈라지는 구조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그걸 뚫고 올라와서 프로 선수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의 어떤 스포츠 문화는 사실상 구조 때문에 선진국에서만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한국도 아직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고 걸음마 단계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하물며 현재 구조에 있는 어떤 중국이 이게 가능할지는, 돈만 뿌려서는 절대 월드컵에 진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태국도 보면 뭐 불이람이나 무양통 이런 팀들은 평균 연봉이 한 K리그의 7-80% 되는 것 같던데 태국과 한국의 격차를 생각을 하면 진짜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결과를 보면 뭐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베트남이랑 한 그 중국 선수 연봉이 20억에서 40억 이상 몸값이 책정이 되니까 국내 선수 연봉 탑5가 1위가 전북현대 김보경 13억원, 2위가 울산 이청용 12억 8,600만원, 3위가 전북현대 홍정호 12억 6,200만원, 4위가 조현우 12억 4,300만원, 5위가 윤빛가람 10억 6,400만원인데 거품이 엄청 껴있는 거죠. 이천수 선수가 개인 채널에서 유소년을 안 키우고 위에 선수들만 돈만 들이부어서 데려온들 절대 월드컵 못 나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10년 정도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뭐 참을성이 뭐 저 정도인 애들을 발도 기다릴까 싶네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